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방부 산업부 차관님, 장기사업청장님, 육개국 주재.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 논의하셨나요? 대장님 오늘 회의 만족스러우신가요? 우리 당이 그동안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다. 좀 주도권을 가지고서 현안에 대해서 적어도 총선 시기에서만큼은 좀 문제의 현안들을 대안들을 내놓고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까봐 기다리다 해서 조금 점점 지지율이 빠지고 정말 우리 흔한 저작거리 말로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그런 것까지도 좀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문제와 관련해서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물밑에서 또는 잔잔하게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영이 된 걸까요? 오늘 사퇴 입장이 나왔고요. 수용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그동안 과정을 좀 날짜 순으로 정리 좀 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자, 25일 만에 사퇴한 이종섭 호주 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이달 4일 주 호주 대사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죠. 수사 대상인데 대사로 나가게 됐다. 이 점이 주목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요. 공수처 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출국 금지 상태라는 게 또 알려져서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10일 호주로 떠납니다. 자, 그런데 논란은 쭉 이어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뭔가 수습하는 차원에서 귀국해야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며칠 흘러서 실제 귀국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귀국의 목록이었던 방상공관장 회의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됐죠. 그리고 그게 끝나면서 오늘 사퇴한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이달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이 날짜 순 일정은 이렇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입장 표명을 냈는데 위에입니다. 서울에 남아서 절차에 강력 대응하겠다. 공수처 수사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아직까지 부르지 않느냐 이런 불만 표시도 좀 했죠. 그리고 사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요. 외교부입니다. 대사니까 외교부에다가 사의 표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사의 수용했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공관장애가 있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냥 조용하게 걱정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나 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권 관계자가 언론에 살짝 설명을 좀 내놨죠. 한동훈 위원장, 대통령실에 이종섭 사의 필요하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사의 표명, 그다음에 수용 입장이 나왔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국민들도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까지 성찰하고 또 결단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시민사회 수석 사퇴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누구나 뭐 잘못은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사과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있다면은 분명하게 반전의 계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지금 좋은 결단을 내려준 이종섭 호주 대사와 또 용산에 있는 우리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진영 후보가 오늘 유세 중에서 사의 얘기를 밝히니까 약간 와 하는 목소리가 살짝 들렸죠. 그리고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후보가 직접 합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직접 요청을 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고요. 그렇다면 그만큼 총선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건데 이로써 이 사안 여론이 좀 반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을 이제 황상무 전 수석의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이종섭 대사 문제로 본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퇴를 했으니까
반등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당내에서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 여론을 모아서 대통령실에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후에 또 대통령의 이런 그 국정 운영 방식에 의해서 여당이 졌다 뭐 이런 또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아마 선택이었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외교 관계에 또 미칠 영향 등을 대통령은 다 감안해가지고 그동안 이런 입장을 취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의 선거가 중요한 것이고, 이전에 귀국하면 마치 귀국하면 전부 다 귀국에 수사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귀국했더니 다시 또 야당에서는 사퇴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퇴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대통령 사과하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그다음에 대통령 사과를 하든지 여부를 떠나서 원구성이 되면 뭐 특조, 국조, 특검 또 이런 문제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아쉽지만, 예. 저는 사실 사퇴에 대해서 아쉽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부에서 사퇴론이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정리하지 않고는 총선을 칠 수 없는 입장에 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건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퇴까지 갔지만 사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당 쪽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압박을 더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퇴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지금 설명이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죠. 자, 사퇴가 됐어요. 사퇴를 했으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일단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논란 요소가 이쯤 되면 사라진 거 아닌가. 그리고 심판론이 확대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리고 여권으로서는 부담이 줄어든 거다. 이런 평가와 전망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편으로 가보죠. 여기 부정론인데요. 여론에 밀린 마지못한 사태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요. 이 사태 자체에 대한 사과가 없어서 과연 여론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 이런 분석과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조승현 민주당 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여론의 반영, 효과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론에 따라서 여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함으로써 결자 해제하지 않는 한 여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총선 시즌에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25일입니다. 정치적인 실책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까지 발생했는데 이게 속된 말로 똥볼 찼다고 하죠. 대통령께서 이런 정무적인 아주 리스크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결자 해제하는 의미로 사과하지 않는 한 여론에서 큰 반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통 사과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경우에 보면은 보통 경질을 할 때, 그러니까 사의 표명을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경질을 안 하고 사의 표명에서 그걸 수용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 후보자 내지는 장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켜주는 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쇼잉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여론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부담은 좀 줄었겠지만 여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퇴했지만 그거 이상의 뭔가가 설명 또는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돼야 뭐가 반향도 있고 반응도 있고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석이신데요. 오늘 이 사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입장을 내면서 뭔가를 또 얘기를 더 꺼내죠.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사퇴는 정의와 상식을 요구하는 민심에 항복한 것입니다. 진작 물러났어야 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물러난 것만으론 미봉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주대사 파문과 외교 결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과 얘기를 오늘 공식적으로 꺼냈네요. 논평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민주당의 예견된 수순이고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종섭 대사의 사퇴 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 제가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사퇴를 하면 그러면 야당은 그만하겠느냐. 사퇴를 하면은 그다음에는 뭐 석고대죄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하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지금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실 사안인가는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교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국내에서 사과를 하게 되면은 그 호주하고의 외교 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애초부터 뭔가 호주에다가 이 대사로 지명을 하면서 아그레망을 달라고 한 것부터가 그럼 결례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지금 이종섭 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수사에 협조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나갈 때도 언제든지 들어오겠다고 했었고 들어와서도 나를 빨리 불러달라고 했었고 어제 그 방산공관장 회의가 있었는데 그거 할 때까지도 지금 공수처가 부르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계속 남아있겠다. 남아있기 위한 방법은 본인이 대사직에 사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장이 바뀐 게 없고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이종섭 전 대사죠. 이제는 전 대사를 부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게 되면 그 사과의 의미는 야당이 또 오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정말 사과가 필요한지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볼 문제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사과가 있게 되면은 임명을 했는데 사과를 한다. 그렇다면 이거 호주에 대한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잖아요. 그럼 오늘 사퇴한 거는 외교적으로 문제가 좀 안 될까요? 뭐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왜냐하면 임명된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종섭 대사 본인께서 그런 결단을 하셨고 또 결정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 군인 출신이 이종섭 대사로서는 본인의 명예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제 야당의 어떤 정치 공세로 인해서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을 받는 것을 아마 더 견디기 어려우셨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전체적인 결과는 국민의 민의에 대한 응답성 있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께서는 사과 요구가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종섭 장관의 이종섭 전 대사의 그 자진 사의 표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 대통령이 해임을 했어야 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사퇴권이 아니라 그냥 해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사직에서 강제로라도 물러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조치가 나왔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상대적 조치였었다라는 거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종섭 대사가 지난 최상병 그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이미 작년에 그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다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던 거. 그리고 지금 25일 만에 다시 들어와서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게 된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오늘 외교부를 통해서 건의하고 사의를 표명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아무런 입장을 현재까지 표명하고 있지 않은 거. 이런 부분들은 오늘 나온 거는 외교부가 사의를 수용한다. 그리고 임명권자인 대통령께는 보고를 했다. 요거까지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 외교부 장관이 건의하고 임명 건의하고 그다음에 재가를 받는 그런 방식이면 사의 표명도 역순으로 마찬가지거든요. 대통령의 재가가 있고 그것을 외교부 장관이 건의하고 재가를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형식 주체는 외교부일지 몰라도 이렇게 대단히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단 한 줄의 논평이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전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과 이전에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내고 국민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던 대통령실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고 또 진솔한 반성과 사과가 좀 있어야 지금 국민들께서도 이 상황은 이런 식으로 일단락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상황은 ING에 있다, 진행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게 사임과 뭐 그 해임 물론 의미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제 호주의 대사직으로 현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사직을 받게 될 때까지는 이제 아그레망을 또 상대국에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 이분 보내도 돼 해서 오케이 하면은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게 다 끝난 입장에서 해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외교적 관계에서도 어느 파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는 여당 입장에서 보면 해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이게 맞다면 해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지율에 도움이 되겠죠. 뭔가 좀 시원하게 결정한 것 같다. 근데 국내 정치용으로는 그게 그렇겠지만 실제 이제 대통령이라는 것은 이제 외교 관계도 또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해임을 꼭 해야 된다. 사임은 부적절하다. 예. 이것은 조금 논쟁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그러니까 해임이라면은 타의에 의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잖아요. 사임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 정도면 내가 물러나야겠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물러나는 거죠. 다른 판단인 거거든요. 자, 방금 전에 봤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 요청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일단 이게 오늘 나온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저희가 좀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만약에 맞다면요. 이종섭 대사의 의사가 뭔가 정해지기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뭔가 의사 전달을 했는데 그 의사 전달은 이쯤 되면 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필요합니다는 전달했고 그거를 대통령실에 수용했다. 일단 뭔가 물 밑이 아니라 물 위에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가 의견 표현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설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제 어제 오늘 오전까지 아마 꽤 많은 움직임이 있었을 거라는 추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 주제 좀 다뤄봤고요. 다음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종섭 대사의 사퇴 건도요. 사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에 총선 앞두고 지지율상으로 굉장히 어렵다. 곳곳에서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요즘에 읍소, 사과 이런 모습이 많거든요. 우선 첫 번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정치 쇄신의 약속을 드립니다. 22대 국회를 맡겨주신다면 국민께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내려놓고 또 내려놓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이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부족했던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바뀌겠습니다. 여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저희들이 호소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는 데 대해서 우리 화성 시민들께서 따끔한 회초리를 드시겠다면 저희들 맡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거 반성하겠습니다.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석은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께서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등장하신 여당의 인물들은 좀 결이 다른 분들이죠. 근데 일관되게 말하는 게 있어요. 반성합니다. 그리고요, 한 번만 더 좀 믿어봐 주세요. 한 번만 더 힘을 좀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읍소, 사고와 함께 읍소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요, 지금은 지도부 차원이라면, 그리고 중진 의원, 증진 정치인의 차원이라면 현역에서 뛰고 있는 지금 후보들도 모습이 있는데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이수정 후보와 정운천 후보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우선 정운천 후보는요. 뭡니까? 머리를 삭발을 했는데요. 오직 전북이라는 머리띠까지 들었는데 함거가 이게 과거 옛날에 죄인들이 타는 뭐 수레 아닙니까? 삭발을 하고 함거에 올라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이거예요 지금요. 스스로 죄인임을 자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기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른바 대파 발언으로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뭐 대파 격파 영상까지 나오고요. 뭐 대파 한 뿌리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약간 비웃음까지 사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반성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잠시 제가 이성을 잃고 실수한 겁니다. 사죄드립니다. 대파 발언 사과합니다. 자, 그럼요. 이 두 분의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아주 대파 격파합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한 개 2,500원씩 재래시장에서
두 단 사니까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15뿌리죠. 5,000원에 15뿌리. 터무니없이 대파가 갑자기 모든 화제의 주인공이 돼서 장난스럽게 제가 어저께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 내렸다고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 영상 왜 내렸느냐? 사실은 공약이 중요하다. 대파 국면 끝이다. 그러고서는 영상을 내렸는데 사실은 대파는 민생의 중심에 있지 아니합니다. 대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러한 분노가 커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여당 통로를 제대로 못했다는 책임을 느끼고 송영훈 대변인 몇 가지 모습을 전해드렸는데 이거에서 일각에서 정치권 반응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참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건데 국민의힘 지금 이 정도로 좀 절박하고 힘든 상태입니까? 사실 그 이번 총선은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처음부터 쉬었던 순간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한동훈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선거 도중에 이렇게 판세가 출렁이더라도 우리가 야구에서 이미 먹은 아웃 카운트가 없어지진 않죠. 물론 예. 루상의 주자가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절박한 마음이나 절박한 환경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현재까지 바뀐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표현하는 이 정도나 빈도 수위가 높아졌어요 지금요. 그거에 대해 절박함에 대한. 근데 이게 좀 어떻게 좀 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국민들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몫이고요. 어쨌든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리고 또 절실하게 호소를 드려야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공연하게 이제 200석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단어만 안 썼지 뭐 대놓고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런 야당 인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 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할 때도 0시부터 선거운동 시작을 안 하고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약간 시간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당하고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0시에 딱 0시 정각에 시작을 예. 했고 그 정도로 지금 절실함을 매 순간순간 보여드리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1초까지도 그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저희가 엎드려서 국민들의 선택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을 한 달 전동을 딱 돌려서 지난 2월 말, 그러니까 한 달 전 요쯤에는 사실 국민의힘이 지지율상으로 좀 괜찮다 평가 받았거든요. 근데 한 살 사이에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그 야구를 치면요. 예. 9회 말 투아웃에 루상의 주자가 나가도 있던 아웃 카운트 2개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자가 1루에 나가서 저기 2루까지 좀 쉽게 갈 줄 알았던 2루로 도루는 못했죠. 그 정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운트는 그대로인데 안타를 치고 갔지만 1루에서 2루로 도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것 같다. 약간 거기 비유를 해주셨어요. 김진욱 전 대변인.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한 달 전과 지금 여야의 총선 판세 약간 분위기상으로 달라진 건 분명히 보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무엇이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물론 아까도 좀 전에 이종섭 호주 대사의 그 임명 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 정부에서 이 윤석열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야당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야당도 심판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지금 국민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종섭 호주 장관 임명했죠. 물가는 대파 지금 뭐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대파 엄청나게 고물가 됐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의정 갈등이 벌써 몇 달째입니까? 이렇게 길게 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 문제들은 다 정부에서 만들어 온 리스크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유능한 모습을 집권 여당이 보여주고 있지 못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여당 발이 아니라 정부 발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여당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다, 미숙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측면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보는 것이죠. 지금 좀 전에 그 뭐 사과하고 읍수하고 하시는데 이런 모습 저희가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봐왔고 심지어는 뭐 광화문 광장에서
다 저기 그 큰절하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과들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 사과가 당시 그 순간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사과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사과 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걸 유권자들은 냉철한 눈으로 매섭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의 상태는 그런 상태고 저희 야당이 예.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야당이 정치 공세를 했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거다. 예. 이렇게 인식하는 유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걸 딱 돌려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상황은 여당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 반대로 야당으로서는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분위기가 좋은 과정에서 민주당으로서는 딱히 한 게 없다. 근데 분위기가 좋게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야당 아까 제가 예. 이것이 전체는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만 야당도 야당의 노력을 많이 하죠. 그동안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얼만큼 할 수 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고 예. 또 지금 이번 총선이 정권을 어떻게 심판해야 하는 건지 예. 그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명받기 전에 하나하나 조명을 좀 받은 건 사실 이번에 이종섭 호주 대사의 임명권으로 그 조명의 속도가 확 빨라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뭐 최상병 순직 사건이라든지 이태원 참사 문제라든지 저희가 뭐 이채양명주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 정부의 부실한 무능 무책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이번처럼 강도 높게 집중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 야당이 국정을 발목 잡는 세력이 아니라 국정을 함께 그 동반 세력으로서 같이 국정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을 그런 카운터 파트너로 한 번이라도 대우해 줬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좀 가만히 보면은 일단 위기는 정부 발인 것 같은데 여당은 약간 속수무책으로 그거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 그래서 여론의 눈총과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지금 위기 상황인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야당은 사실 그 상황 자체를 야당이 만들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뭔가 좀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세했고 이게 좀 상황이 뭐 이렇다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이 최근에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도요. 뭔가 후보들에게 참고 자료를 보내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참고 자료 이름이 오늘의 유세 메시지 참고 자료라 그래요. 그 내용 좀 볼까요?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고 자료 내용 중에 이런 게 들어있대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최근에 거친 말 좀 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공격 포인트를 삼으라는 그런 취지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발언들을 하라고 예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 유세 나는 후보들이나 후보를 지원하는 분들이 그런 발언을 하라는 거죠. 예시를 든 거예요. 보면은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해서 이런 예시가 있네요.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3개월 만에 막말 본능부터 배우셨습니다. 이런 걸 외치라는 거예요. 유세 현장에서. 이런 예시를 준다 그래요, 요즘에요. 자, 그럼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특히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 인요한 국민의 미래 지금 선대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뭔가 좀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많이 지치셨어요. 지금 한 위원장님이 전라도 말로 짠해 죽겠어. 너무 힘들어. 한 위원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끝까지 좀 잘 버티시라고 힘내시라고 짜증나고 진짜 사석에는 욕도 나와요.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뉴욕에서 4년 살았는데요.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그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듭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뭘 프레임을 짜서 다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요거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 대해서 평가하고 의견을 줬는데 윤기찬 위원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글쎄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뇨한 그 위원장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사석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짠하다 이런. 짠하고 그리고 아니 뭐 그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국민이 듣는 그런 자리에서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런 말을 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저걸 두둔한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막말을. 두둔한다고 오해가 아니라 두둔한 겁니까 아닙니까 저거는? 두둔한 거죠. 두 번째는 그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다시 또 꺼내는 것 자체가 그걸 또 화제로 또 올리는 거라서. 저건 약간 민주당을 비판하려는 취지로 꺼낸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또 그 민주당에서 반박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화제가 또 이어지는 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언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좀 선거 전략상 아쉽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선거 전략상 사실 프레임을 민주당이 집중 공격을 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없는 사실을 꺼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프레임이라는 것은 원래 그 사건의 본질을 약간 바꿉니다. 예를 들면 이종섭 장관의 경우에도 지금 두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종섭 장관은 공수처 수사만이에요. 외압 행사죠. 근데 실제 국민이 관심 있고 원래 야당이나 여당이 관심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최수근 상병이 왜 순직을 했는지에 대한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사건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업무상 과실치사.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 어떤 생명이 귀중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신체 생명을 위한 여당, 야당의 발언이 아니에요. 이게 정치 공방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의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비판의 대상도 안 됩니다. 의사의 증언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려다 못한 거잖아요. 의사단체 반발로. 자, 인원수에 대해서 서로 공방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야, 의사단체하고 갈등 왜 일으켰어? 이 문제 책임 없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민주당도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인원수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대안 제시하는 건 좋아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 대통령실의 이런 업무 진행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까? 저는 이 부분도 원래 10년 이후에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진료 공백을 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현재 의사 진료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메꾸자라고 의논하는 차원에서는 서로 간에 논박이 될지언정 이거 자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알겠는데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은 조금 아쉽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아쉽죠. 굳이 저런 얘기를 왜 할까? 원래 저분이 말을 생각해서 하시는 분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니, 자유롭게. 생각해서 하는 발언이 아니라 자유롭게 한다는 건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본인이 전략상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계산을 않으시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솔직하게 있는 말 그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의 직분에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했다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승효 부위원장, 인요한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의 저 발언,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윤 대변인께서 생각 없이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를 처음 하시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상황 인식을 지금 못하고 이 말이 어떤 효과를 나올지를 아직은 좀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피아는 아들하고 아내는 안 건드리더라도 한국에서 깡패는 아내하고 아들하고 다 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게 국민들에 떠오르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을 짠하다 두둔한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지금 두둔한 거잖아요. 마피아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마피아는 뭐 미국 깡패지만 한국에서는 검찰들만 해도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아내하고 아들, 딸까지 다 탈탈 털어가지고 법알 심판대에 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김건희 여사만 둔둔한 거죠. 전략적으로는 참 완전 실수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적으로 잘못된 발언이죠. 왜냐하면 상대 진영에다 분노만 일으킨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분노만 일으킨 거고 프레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이 우리 언론인 앞에서 공지 앞에서 문자 쓰는 거지. 프레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치를 부여를 하고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게 프레임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정당이 사실만 보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게 당연히 정당이 해야 될 일이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게 그게 무슨 아주 사악한 어떤 말장난이 아니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의힘도 그런 프레임 설정 능력은 아주 뛰어나다고 그 부분은 좀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를 이끌고 있는데 툭
뭔가 내놓은 말. 글쎄요. 여론의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내용도 사실은 국민의힘의 최근의 약간 위기 상황, 절박한 상황, 안간힘을 쓰는 상황과 연관이 아무리 봐도 있어 보입니다. 뭔가 손을 잡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양양대 후보가 있는 지역구만의 단일화든 아니면 개혁신당의 다른 후보들이 있는 몇몇 군데 더 확대해서 단일화하는 방안이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상력의 영역이겠지만은 염치가 있다면 공식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네? 비공식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말을 던지는 정도에서 끝날 것이고 개혁신당 후보들의 표를 오히려 잠식하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여당의 사무총장은 이거 가능합니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분위기지만 개혁신당 대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잘라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지금 대상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한 5곳 정도 얘기 나오죠? 왜냐하면 개혁신당 후보가 나선 곳 중에서 좀 주목을 받는 곳인데 서울 종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금태섭 후보 있고요. 경기 화성정에도 각각 이윤석 대표도 있죠. 거기 이원우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용인갑과 낭양주 갑에도 각각 지금 출마를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특히 경기 용인갑의 양양자 후보는 본인이 스스로 단일화 얘기를 꺼내놨어요. 지금요.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는 딱 잘라서 그런 게 어딨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김진욱 전 대변인. 아까 이준석 대표도 살짝 얘기했었는데 이게 지금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다가 의견 일치도 안 되는데 이게 급박하게 되겠느냐라는 시각이 사실 우세해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게 다급함의 표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요거 개혁신당의 갈표를 여당에게 주세요라는 신호를 유권자들에게 보내기 위한 포석 아니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처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인식하고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런 일거리 자체가. 왜냐하면 저기 지금 나온 5곳이 다 3자 구도입니다. 예. 3자 구도가 완주를 하게 되는 경우엔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에게 득표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하나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으로 가면 당신의 표는 사표가 됩니다. 사표다? 사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표를 저희 국민의힘에게 주세요.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라는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그 심리전에 말리는 또 유권자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러면은 저렇게 뭐 단일화하자 얘기하지 말고 아예 대놓고 개혁신당 표 가는 거 다 사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버리시지 말고 저희한테 주세요.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를 먼저 제안하고 안 된 것과 단일화를 아예 제안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은 차이가 크다고 보는 거죠. 명분을 쌓는 겁니까? 명분 쌓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상대 쪽에서 단일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진영의 표가 갈렸고 이 갈림표 때문에 당선자가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암시를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단계를 때문에 단계를 저 하나하나씩 밟아갈 것 같다 보시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보통 이 후보가 이렇게 많이 나온 곳에서 단일화가 언제까지 가능하냐면요. 지금 선거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도 가능하고요. 1차식입니다. 선거 후보자가 이 투표용지에 인쇄가 됐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투표 현장에 가면 누구누구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그렇죠. 라고 붙여주거든요. 붙여놓죠,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12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금요일까지 7일밖에 안 남은 사전투표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1차 데드라인이라고 본다면 2차 데드라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충분히 이 단일화 논의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명분 쌓기용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단일화 이거 아무리 봐도 어려워 보이는데 명분 쌓아서 나중에 표를 우리 쪽에 주세요라고 말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라는 분석인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뭐 그런 분석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럼 지금 장동영 사무총장이 안 될 걸 알면서 던지는 겁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인 단일화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온 걸 가만히 보시더라도 5곳인 정도 되는데 단일화를 하게 되면 개혁신당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해당 어디입니까 그게? 예를 들면 예. 지금 이원우 후보가 있는데 예. 그냥 제가 단순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조응천, 금태섭 예. 예를 들면요. 자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단일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원우 후보가 되고 금태섭 후보가 되고 조응천 후보가 된다. 그럼 이분들 민주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아 그분들이 이제 출신이 민주당에서 최근까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또 감안한다는 거네요. 예를 들면 개혁신당의 당세가 많이 좋아져서 사실 뭐 독자적인 생존을 쭉 한다. 수권 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면 몰라도 제가 볼 땐 지금 그럴 만한 당세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 당이 해체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다면 다시 민주당 행?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단일화 해가지고 민주당을 위한 단일화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관심 갖는 단일화 지역은 몇 군데 안 된다. 영등 갑에 뭐 허은하가 있는 지역구, 김영주가 있는 지역구, 김영주가 있는 지역구도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몇 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당대당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대단위 단일화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제 몇 군데 예를 들면 모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의 지지율이 15%가 안 나오고 10%도 안 나온다. 그 보전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뭐 그 해당 지역에 국한되는 후보자끼리의 단일화 논의는 몰라도 당대당의 단일화 논의는 지금 여건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을 좀 해보면 지금 장동영 사무총장이 단일화 얘기를 꺼냈잖아요. 근데 시간이 일주일쯤 좀 지났어요. 근데 단일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개혁신당 쪽으로 표 주시 말고 국민의힘으로 주세요. 이런 브리핑 하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언행의 그건 뭐 선거 전략이니까요. 그건 뭐 들어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보수 내지 중도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개혁신당이 성공하길 바랬던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조국신당이 상당하게 이제 뭐 진보 파이를 키우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파이 키우는 것보다는 사실 제로섬 게임이 되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아마 그런 취지의 선거 전략이 더 발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요새 뭐 정치권에서는 지지율상으로 봤을 때 좀 위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여당의 정치인들이 뭔가 읍소하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게 좀 나타나고 있어서 좀 길게 여러 가지 장면으로 소개해드렸고요.